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수능 준비와 진로 선택에 고민이 많은 고3 학생들. 자신의 꿈을 위해 방학 중에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오늘의 주인공. 성균관대 2학년 이윤지양이다. 성균관대 홍보대사로 학교를 알리고 입시 관련 상담을 해주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 재수생활 1년 만에 국어 4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는데 그녀만의 국어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대학만큼은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싶었던 포항소녀 윤지양. 목표와는 달리 성적은 턱없이 부족했고 첫 수능에서 실패를 맛봐야 했다. 고민 끝에 재수를 결심했지만 주변에서는 응원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재수도 공부를 잘하다가 실수한 친구들이 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1년 공부를 해봤자 뭐가 많이 바뀌겠냐.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가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말리셨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부모님도. 재수를 선택하고 공부할 시간은 많아졌다. 하지만 평소 공부 시간이 많지 않았던 윤지양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고 일어난 이후에는 일단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원래 수능도 국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고 싶어서 아침 시간에는 최대한 국어를 공부하도록 노력을 했고 밥을 먹은 직후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잠도 많이 오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그 시간에 해서 집중력을 조금이나마 높이도록 했고요.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한 밤쯤 9시 이때쯤에는 제가 가장 취약했던 수학 공부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확실히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짰어요.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공부 시간을 계획했지만 긴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질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플랜을 짜고 원래 12시까지 하던 공부가 11시까지 끝났으면 그 나머지 1시간은 쉬던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던지 오늘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걸 끝내놓으면 나중에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를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무너질 때면 심리학이나 동기부여 관련 영상들을 보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데 이렇게 꾸준히 스스로를 다지며 공부했던 윤지양. 그렇다면 그녀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재수를 결심한 윤지양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응시했던 수능시험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어본 것이었다. 수능시험장에서 고민했던 문제, 다시 풀어봐도 헷갈린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문법 때문에 헷갈렸던 문제는 똑같이 틀리고 말았다. 제가 봤었던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분석해본 결과 문법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걸 발견했고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뭐 형태소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런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길래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문법부터 짚고 가자는 마음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처음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했던 공부 중에 나는 형태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뜻이 있는 그런 단어가 생기면 그런 단어들을 메모지에 형태소, 어미, 어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파트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일단 문법을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문법 문제에서 그다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비문학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문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품사하고 문장이다 보니까 그걸 잘 읽어낼 줄 알아야만
긴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보기를 읽어내려고 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당 1분 30초까지도 써요. 근데 그게 5문항이 된다고 하면 거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5분에서 8분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법이 강화된 입장에서 이 문법만큼 개념이 중요한 게 없거든요. 윤지향은 문법 공부를 바탕으로 국어의 기초를 다시 쌓아나갔는데 먼저 나만의 문법 노트를 정리하며 품사, 형용사, 보호 등 모르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또한 공부 중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메모. 이후 해당 단어의 뜻을 찾아 공부하고 해당 단어가 있는 단원을 찾아 공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했다. 문법뿐 아니라 문학도 기본기부터 다져나갔다. 고전시나 고전소설 속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 풀어쓰고 익히며 기초를 쌓은 것이다. 고전소설이나 시의 경우 내용 파악이 관건. 낯선 단어와 어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단어 공부를 하며 문제를 풀다 보니 뜻을 몰라 헷갈렸던 문제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만큼 국어 공부에 자신감이 붙은 윤지향. 이후에는 현대문학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갔다.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때만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이었다면 대부분 그러한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표시를 해두고 뭐 이런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시대적 배경이 필요가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두는 편이었습니다. 현대문학은 작가의 정신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대적 가치관과 주제가 직결되곤 하는데 그런 작품들의 경우 작가의 특징과 시대상을 함께 공부하며 배경 지식을 습득했다. 기초부터 바로잡는 윤지향의 국어 공부법. 문법은 나만의 노트를 정리하며 품사, 형용사, 보호 등 모르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고전 작품의 경우 이해하기 힘들거나 난해한 단어의 뜻을 찾아 익히며 내 것으로 만들었고 현대 작품은 작품의 근간이 되는 배경과 작가의 특징을 파악하며 공부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나 지문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나 철학 같은 경우는 인물이 두 명이나 세 명이 나오고 각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은 동그라미, 한 명은 세모, 한 명은 네모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그걸 체크를 해놨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찾기 쉽도록 표시를 해두는 편이었고 과학 지문 경우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쉽다가도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충 읽고 넘어가고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와 보기를 지문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푸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만약에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X축, Y축으로 그래프를 그려놓는다든지 다양하게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건 올라가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로 가격은 위로 화살표, 그랬을 때는 수요가 아래로 아래로 감소한다면 아래를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문 분석 방법을 달리한 윤지향의 비문학 공부법. 사회, 철학 관련 지문은 등장인물들을 기호화하여 비교 분석을 쉽게 만들었다. 과학 관련 지문을 볼 때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하는 지문 내용을 찾아 선택 지문과 비교하며 풀이했다. 경제 관련 지문은 지문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은 화살표로 표시했다. 문제를 풀 때 긴 지문을 다시 보지 않고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지금 친구들이 가장 배웠으면 하는 게 사실 그 자세거든요. 그냥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문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인문글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접근했는지를 보는 거고, 경제라는 건 현상에 대한 거니까 그래프라든지 화살표로 뭔가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정확히 맞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문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는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서들을 찾아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다만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시고, 혼자 복습을 할 때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이해하려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며칠 후 주인공이 포항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 후배들 중에서 밀착 멘토링을 할 멘티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제 제 모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멘티 신청서를 줄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뭐 나는 이런 공부법을 원한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선배처럼 원하는 대학에가 꿈을 펼치고 캠퍼스 생활도 누리고 싶은 여고생들. 멘티 신청서를 통해 각자의 공부법과 궁금한 내용을 써내려고 하는데, 후배들은 어떤 공부법과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신청서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던 윤지양. 형광펜으로 답을 찾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선지, 어머, 어떡해. 아, 귀여워. 선지에 해당하는 답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막 옳지 않은 것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걔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국어 중에? 그냥 국어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약간 머리가 핑 돌고 진짜 이번 시험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지문 읽을 때마다. 집중력이 막 낮아지는 그런 거예요? 비문학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이제 보기 2개 중에 헷갈리는 것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그 정도? 그게 너무 그렇게 헷갈리는 게 거의 다 알아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치고 등급이 너무 좋은데.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원하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가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가 좀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친구를 고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멘티, 포항여고 2학년 박소연 양이다. 응? 나를? 나를? 왜지? 처음 딱 됐다고 했을 때는 그냥 설렘도 있었는데 막상 됐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많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고, 잘해야겠구나, 뽑힌 만큼 열심히 해야겠구나, 많은 것을 배워야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윤지양과 소연 양의 첫 멘토링 데이. 가장 먼저 공부해온 흔적들을 통해 멘티 공부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유독 국어 성적이 낮다는 소연 양.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풀 때는 여기 체크를 안 하고? 풀고 나서 문제 틀린 거 있으면 그 문제 풀이 보고 틀린 문제는 정리하고, 이거는 문단별로 정리해서 특징이나 중요한 거 있으면 줄 거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풀고 틀린 거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지에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현대시는 어떻게 했어? 그냥 시 한번 읽고 나서 문제 풀고 무슨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하고 컴퓨터 찾아서 제재 같은 거나 좀 정리 좀 하고, 네, 그 중요한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런 식으로. 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풀이를 하는 거지. 문제풀이 후 틀린 문제만 복습. 답안지에 의존해 지문을 분석하는 소연 양.
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서일까? 오답률도 많고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 국어 문법은 따로 공부하는 책이 있어? 문법은 따로 공부해본 적은 없어요. 네. 나도 사실 고3 때까지는 문법을 단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 그냥 사실 거기 내용 나와 있는 거 보고 읽고 하면 풀 수 있으니까 뭐 국어가 뭔지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수능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되게 많이 틀렸어, 문법에서. 왜 틀렸는지 파악해 보니까 물론 거기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이런 단어, 어미, 어근 이런 단어를 그냥 쓰잖아, 문장에서. 그치만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문법 문제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두 개 중에 찍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제 책을 원래 이게 너가 보는 뭐 문법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에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런 거를 나의 글로 이렇게 막 적어놔. 그럼 나는 여기서 유미, 리을만 있는지 좀 궁금한 거야. 여기서 막 반모음 제의가 있어. 형식, 형태소 이런 말이 있잖아. 난 잘 헷갈려. 저번에 공부한 것 같긴 했는데 헷갈려. 그럼 일단 적어놔. 여기 적어놓은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내 문법책에서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찾으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 표시로 적는 거지. 형식, 형태소가 뭐 이런 거고 의문이 이런 거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너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두세 번씩 적다 보면 내가 자주 모르는 헷갈리는 건 여러 번 적히게 되니까 계속 적다 보면 나중에 여기 적는 내용도 줄어들고 너가 이제 헷갈리는 단어도 줄어드니까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외우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문법 공부는 문법책을 보며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문법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메모지에 따로 적어둔다. 이후 메모지의 내용을 확인. 그 뜻을 정확하게 익힌 후 노트 하단에 다시 적었다.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 이 외에도 공부하면서 생기는 낯선 단어들의 뜻을 모두 알아두는 게 좋은데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작품의 내용 파악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지. 이제 내가 이 비문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살짝 짚고 갈 게 있어. 사실 이제 내 비문학 공부법은 막 어떤 지문을 어떻게 읽고 이런 거지만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바탕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어느 정도는 긴 글에 좀 익숙하고 그 긴 글이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정도는 이렇게 외우면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걸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텐데 책을 좀 읽는다든지 아니면 긴 글 읽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됐다면 쉬는 시간 같이 좀 짧은 시간들 10분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났을 때쯤에는 내가 무슨 글을 읽었는지 그 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너가 이 글을 집중해서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사실 쉬는 시간이니까 10분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책을 덮어야 되잖아. 다시는 이 지문을 너가 볼 수 없잖아. 그렇지만 책을 덮고도 너가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지문을 네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국어 지문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있어. 이걸 보면 처음엔 되게 중요하지 않은 듯한 누가 봐도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이 없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줄 안 껐고 여기 보면 갑자기 사람이 3명이 나오지. 그리고 심지어 기흥, 니은, 직업도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럼 무조건 중요한 사람이잖아. 근데 얘네가 다 똑같은 사람이면 뭐 3명을 다 적지 않았겠지. 뭔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3명을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명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어. 일단 처음에 얘와 얘는 호의적이라길래 동그라미 쳤고 얘는 비판적이라길래 이렇게 쳤어. 그치만 이 호의적인 사람 2명도 다른 게 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명은 2개, 한 명은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이렇게 너가 표시를 했잖아. 그 다음에 나는 문제를 풀기 전에 분명히 이런 문제였으면 인물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표시를 동그라미로 했지 사람 이름 막 체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2개는 동그라미 하나는 폴, 세모로
스쿨을 적어 넣는 거지. 그럼 이렇게 표시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적어 놓으면 너가 나중에 돌아갈 때 찾기가 편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보기에서 이렇게 나왔어. 얘네를 연결을 하래. 그럼 난 얘네도 사람 이름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통해서, 내가 표시했던 도형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동그라미 내용이구나. 이거는 동그라미 2개 내용이구나. 그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얘가 동그라미였는지 세모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막 사람 이름이면 외우기 어렵고 찾기 어려웠겠지만 너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문제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봐야 할 때, 아니면 문제에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찾을 때 도형으로 찾으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비문학 중에서도 사회, 철학과 같은 지문은 비교 대상의 기호를 각각 달리해야 한다. 같은 기호의 대상은 더 세부적으로 기호화해서 구분해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지문 속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해두고 기호화해둔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문제 옆에 정리. 이후 선택 지문과 내용을 비교 분석해 답을 구한다. 지문에 보면 접속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형광펜이나 책 있는 볼펜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접속사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가 좀 더 유심히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을 끄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어. 중요해서 표시를 한 건지 그냥 내가 읽으면서 밑줄을 끄는 건지 헷갈려서 나중에 다시 또 글을 읽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읽을 때 그 뒤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다 하면 너가 밑줄을 끄던지 너만의 표시를 해두는 거지. 이제 경제 지문을 볼 텐데 사실 경제 지문은 좀 내용이 되게 뻔하잖아. 어떤 게 올라가면 어떤 건 낮아지고, 아니면 뭐 어떤 게 올라가면 누군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긴 가격, 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이게 아니라 막 내용이 많아. 뭐가 오르면 뭐 떨어지는 게 여러 개야.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한 개보다 높은 경우를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적는 거야. 이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너가 여기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냥 이것만 보고 풀 수 있는 거지. 막상 이 문제를 받으면 그래프를 딱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아, 이걸 또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손대기가 싫은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 묻고 싶어. 근데 난 사실 이 경제 지문에서 문제에 그래프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지문을 이해하기 되게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잖아. 얘를 따져보고 얘를 따져보고. 따질 때 그래프가 보이면 너가 눈으로 뭐랄까 한 번에 함축적으로 네가 이 지문을 볼 수 있는 거여서 되게 고마워하면 돼. 이게 나왔으면.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한번 너가 살펴보는 거야. 그걸 가장 확실하게 찝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얘가 뭐 평균 비용이다, 얘가 수요다 이런 식으로, 아, 이 그래프가 이걸 뜻하는구나 까지 확신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지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한계 비용이란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한계 비용, 수요 여기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야. 이게 이게 한계 비용이구나. 그래프가 나온 건 네가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걸 막 너무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X축, Y축, 그 다음에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그 다음에 지문이랑 연동시키기. 이 순서만 지키면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지문의 내용과 그래프의 내용을 비교해야 하는 경제 관련 문제. 이땐 문제에 포함된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확인.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프 풀이부터 해야 한다. 그래프 분석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지문의 내용과 대입하면 쉽고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과학 지문은 대부분 어떠한 개념도 주고
그 개념에 대한 예시도 주고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든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전문적인 내용도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하지만 얘 내용을 완벽하게 막 이해를 하면서 읽지는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뭐 완전 이해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과학 지문에서 얘네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방향으로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만 읽는 거지. 최정의 가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최정의 가정은 내가 표시를 해뒀지. 여기 부분에만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볼 때는 얘만 보는 거야. 최정이 표시해놓은 부분만. 기하학적 특징만 활용한다고 적어놨잖아.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풀라는 거구나. 이 부분에서는 얘만 쓰면 되는 거야. 얘가 적어놓은 게 끝이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의 배경 지식은 필요로 하지 않아. 얘만 쓰는 거구나. 얘를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지. 너가 얘를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 문제를 통해서 보니까 얘네가 딱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 지문을 풀 때 오래 걸렸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지. 과학 관련 지문은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후 해당 내용의 과정 및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축적으로 파악하면서 다시 읽고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집중해 풀어나간다. 전체적으로 지문을 이해하기보단 필요로 하는 부분만 발췌해 풀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기초에 대한 중요성은 놓친 채 기출문제만을 반복적으로 풀었던 소연양. 그녀의 공부법에 변화가 시작됐다. 공부를 진짜 내 멋대로 했구나. 진짜 정말 하나같이 다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방법조차 잘못됐고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냥 좀 한심하기도 했고 저 자신한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늦게나마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소연양. 공부뿐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 앞으로도 윤지양은 꾸준히 소연양을 도울 것이다. 공부법에서 잘못된 공부는 없는 것 같아. 너가 지금껏 해왔던 공부도 사실은 너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했던 공부법에 내가 알려준 공부법을 더한다면 너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너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 일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 소연아, 화이팅!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알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 행보라 믿기 때문이다.